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이제 부동산 분야만 하다가 여러분들도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 분야보다는 부동산 외적인 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전달드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금융권 회사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일에 포커싱을 해서 몰입해서 또 활동하고 계신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SK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자산 전략 팀장을 얼마 전까지 역임하셨었고요. 현재는 이효석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매일매일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나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매일매일 전달해주고 계시는 이효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참고로 아마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책 한번 서평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보통 자기소개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HS 아카데미 대표 이효석이고요.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네. 좀 정말 잘 나가는 채널. 네. 정말 잘 나가는. 네. 근데 이제 서두에 소개해 주실 때 네. 부동산도 있지만 다른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요새 요새 부동산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재미가 없죠. 일단 투자할 게 없고 지금 투자가 꽉 묶여 있고 실질적으로 뭐 투자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살만한 건 없고 지금 아파트가 제일 메인인데 아파트는 규제를 받고 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좀 활성화됐었는데 비아파트는 다 망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실거주 내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이주가 없는 것 같아요. 수익과 거래량도 감소하고 네. 조금 재미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저를 자꾸 이제 부동산 채널에서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재미가 없나 보다. 부동산 채널에 와서 어디가 불렀어요? 또? 아니 뭐 있어요. 근데 뭐 부동산에서 저를 왜 부르시지? 저는 부동산은 진짜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던 게 이제 연휴 동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고 궁금하다, 뭐 잘 들었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얘기는 뭐 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지만 제 블로그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제가 연휴 때 추설날 연휴 때 뭐 미국 경제, 미국 요새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그리고 이제 전망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해주신 영상이 한 3편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 들어서 그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오셨습니다. 네. 경희언니님께서는 연간회원이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경희언니님.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연간회원이 우리도 VIP가 있는데 우리 VIP가 아니시네. 경희언니님, 이왕이면 스마트 TV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호섭 편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팬들이 좀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뭐 각설하고 좀 본 얘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마 이제 콘텐츠가 또 매일 또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어떤 거세요 요즘은? 근데 관심 있는 거는 그 제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원래 많은데 이코노미스트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하나 꽂히면 이제 그것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보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그 프레임 하에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딥시크가 있어도 이건 미중 패권 전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트럼프가 나와도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돼도 이게 다 결국은 미국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서 근데 뭐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 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이걸 이제 지금 국면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새 싸움이다. 새 싸움이다. 그러니까 내 편 만들기 싸움이다.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 싸움이다. 지금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미국 편이 있고 확실히 중국 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에 조금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과의 또 이게 왜냐면 옆에 있기도 하고 역사가 또 오래됐잖아요. 저희 또 한 5,000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같이 가는 동반자는 아니고 아무튼
이웃이죠. 조금 이제 근데 네.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중국을 놓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약간 양다리 느낌 네. 뭔가 여기 뭐 얻을 거 없고 여기 네. 얻을 거 없고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벌어지니까 이게 이제 양다리가 찢어지기 직전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양다리 찢어져가지고 이제 떨어지기 전에 네. 어디로 일로 가야 되는가, 일로 가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새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그 소련과 미국의 냉전 수준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 그때는 뭐 진짜 실질적으로 이쪽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중에 편을 나눴었잖아요. 뭐 바르샤바, 뭐 나토 이런 식으로. 그때는 진짜 확실하게 우리는 이쪽 편이었는데 네. 지금 경제 전쟁을 통해서 나눈 것들은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또 양쪽한테 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거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맞아요. 태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찢어지든가. 찢어지든가 아니면 네. 왜 점점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서 그래 우리 악수하고 이제부터는 싸우지 말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서로 1등을 하겠다는 상황인데. 그렇죠. 세상에 태양은 한 명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요. 두 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러면은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중국이 멈추든가, 그렇죠. 미국이 멈추든가. 네. 근데 멈추진 않을 것 같잖아요. 네. 시진핑도 안 멈출 것 같고 트럼프도 안 멈출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점점 벌어질 텐데 그러면 둘은 계속 우리나라한테 뭔가를 요구할 거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구도를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칠판에다 쓰면서 하는 그 강의 영상 너무 좋아하고. 예. 이번 주 매주 일요일 날 아침에 하는데 거기에 네. 이제 그 찍고 온 내용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잘 레버리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요. 네. 중국도 우리를 필요해서 그렇겠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포지션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네. 이 상황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캐스팅 보드를 생각이 누가 치고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완전 좀 다른 얘기인데 어차피 그냥 뭐 네, 우리 뭐 막 하는 방송이잖아. 부동산에서 방송 채널에서 뭐 제가 무슨 뭐 부동산 얘기할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평소에 안 하던 얘기 그냥 좀 해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했던 행동을 보면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테크 기업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보다가 트럼프가 이길 것 같으니까 트럼프 도와줄게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그 판에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돈 때려 박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다리가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누가 이길까? 얘가 이길까? 여기 이길 것 같으니까 일로. 그건 늦다는 거죠. 그건 늦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일로 가든 이게 옛날에는 이제 뭐 경중안미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그 이미 끝났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가야 돼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 네네. 그러면 그냥 아예 들어가서 그 팀이 이길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굉장히 좀 진짜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진짜. 뭐 태기를 한다는 게 어려울 텐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기를 하겠죠, 그럼 한국도? 하겠죠. 네. 네. 그럼 어찌 보면 이게 좀 민감해질 수 있는데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 다만 이제 이런 구도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과 미국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따져보면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 우리를 더 필요로 하죠.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동안 중국에게 소위 말하는 중간재를 많이 수출한 나라였잖아요. 네. 중국은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필요 있습니다. 없죠. 다 웬만한 거 다 만드니까.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압도적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냥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조업 회사들은 네. 문 닫아도 돼요. 지금. 야. 네. 그 정도로 지금 압도적입니다. 이제 숫자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중국의 자동차 생산 캐파가 지금 한 5천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5천만 대. 캐파가요. 네. 근데 제가 숫자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5천만 대를 기억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980년대 폰이 있잖아요. 폰이. 그거부터 수출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열심히 수출했을 때 가장 많이 수출한 해의 수출 물량이 300만 대입니다. 300만 대. 예. 300만 대를 기억해 보시고 아까 5천만 대, 300만 대요. 네. 그리고 일본과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그래서 1등 아닙니까? 또 일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최대 수출했을 때가 얘네들이 한 500만 대씩 수출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이 오. 네, 그러니까 뭐 5천만 대, 네. 그 다음에 300만 대, 500만 대 기억하시고 네. 작년에 네. 중국에서 수출한 물량이 650만 대입니다. 650만 대. 예. 네, 2년 만에. 중국은 수출 시작한 지 2년 만에. 650만 대.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오. 중국은 원래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썼어요. 그렇겠죠. 2년 전부터 테슬라 모델 Y부터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물밀듯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650만 대. 과거에 일본과 독일이 수출하는 물량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를 2년 만에 기록합니다. 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천만 대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 내의 내수 소비는 2,500만 대가 안 돼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네. 2,500만 대까지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캐파가 남아 있는 거네. 캐파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캐파는 근데 5천만 대라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네.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네. 이거 말에 들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남지도 남는 걸 왜 또 하는 거야? 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물량으로. 네. 모든 제조업에서 치킨 게임 하겠다는 얘기죠. 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막 지금 뭐 트럼프가 뭐 관세를 뭐 60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60 안 때리면 경쟁이 안 돼요. 가격 경쟁이.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중국이 미워서 그냥 딴지 놓는 게 아니라 그 싼 물량들이 넘어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조치를 하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현대차의 ES 정의선 회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었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중국 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뭐 이렇게 품질이 뛰어나거나 뭐 그런 걸로도 안 돼요? 아니 이게 점점 더 이건 점점 이거 더. 시간이 갈수록 예. 애국심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심에 호소를 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현대차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중에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폭스바겐 문 닫았어요. 작년에 공장 문 닫았습니다. 일본도 지금 합병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네. 카드가 없다니까요. 물건도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아줄 거고.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옛날에는 현대차 발 팔린다고 했죠.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 팔렸잖아요. 없어요. 점유율이 아예. 그렇죠. 이제 한국 거 안 살 거 아니야. 자기들 거 다. 뭐 언제부터 네. 지금 옛날에 저기 우리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뭐 지금 뭐죠 사드 때문에 뭐 보복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뒤로 매년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는 사드 보복 풀린다는 얘기가 항상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안 풀렸죠.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국한테는 쓸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다. 그러네. 그럼 중국한테 기댈 이유가 지금 우리도 없네. 빨리 해결해야 되겠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대입니다. 반대. 제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얘기가 한동안 많이 나왔을 때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그쵸. 야 이게 공급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체인이니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예. 왜냐하면은 그때 이슈가 됐던 게 마스크잖아요. 야 마스크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구나. 진짜 그 마스크 때문에 그렇게 황당한 경우를 당해본 적은 줄 서서 막 받고 막 배급 받았잖아 우리 막. 예. 그러니까 그때도 기억해 보시면 이탈리아에서 마스크가 없어서 중국한테 제발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중국이 그래? 그러면 막 늦장 피우다가 그냥 보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제조업을 중국이 다 그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무가 흡수하는 것이 네네. 지금 다 흡수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그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훨씬 더 싸질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긴 테무 진짜 너무 싸갖고 그걸 어떻게 막고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예. 뭐 적당히 싸면 모르겠는데 예. 뭐 최근에 이제 샤오미에서 나온 뭐 스마트워치 보면 애플보다 훨씬 가볍고 똑같이 만들어놨거든요. 네. 근데 뭐 12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막 더 물량을 찍어내게 해서 마음 먹고 한번 밀어내본다 이러면은 가격이 막 1,000만 원대 막 자동차인데 막 괜찮아. 이러면 안 사가겠냐고요. 지금 미국도 테무 쓰죠. 예.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얼마 전에 테무도 규제하겠다는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이유예요. 물론 명목상으로는 테무 그 조그만 데다가 그 마약 집어넣어가지고 파는 거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지만 표면상은 그 이유지만 물론 예. 그 얘기도 있겠죠. 있겠지.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그 과대한 그 물량이 이미 중국 내에서 엄청난 디플레이션을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과잉 생산되고 있는 거를 그쵸.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물량 공장 처리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버릴 거면 그냥 싸게라도 판다. 네, 근데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안 그러면 제조업이 다 망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게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역시 야 설명이 너무 그냥 구체적이고 정말 말씀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야 그럼 일단 한국은 태결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중국 얘기했으니까 이제 미국 얘기 잠깐만 해보면.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건 AI잖아요. AI죠. AI예요. 근데 AI의 오픈 AI가 뭐 AGI를 만들었고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소위 이제 비유를 하자면 사람의 뇌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네. 정신인 거죠. 정신. 알고리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알고리즘이 그 가상 세계 안에만 있을 때는 네.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물론 이것도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젠슨 왕이 CES에서 말한 게 뭐냐면 피지컬 AI라는 개념인데 이 정신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실물 세상으로 가져와서 어떤 그 가전 제품이든 전부 다 뇌가 들어가도록 AI가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야 강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로봇이 돼가지고 로봇에 뇌가 들어가서 로봇이 자기 뇌를 가지고 움직이는 로봇이 나와야 그게 강력한 거고 그래야 사람의 일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드론에다가 뇌를 넣어가지고 돌아다녀야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피지컬이란 얘기예요. 피지컬. 예. 피지컬로 넘어오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AI가 개발이 될 만큼 됐어. 그러니까 피지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뇌가 만들어진 거예요. 몸을 찾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몸은 제조업이 없으면 못 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근데 지금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많이 부족한가요? 심각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외주줬었나 지금까지 그럼? 그냥 미국은 제조업이 아예 그냥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다고 보면 네,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2015년 당시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극대한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를 그때 시작해요. 딱 10년 됐죠. 10년 됐네요. 올해입니다. 올해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일본, 독일, 한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만큼 우리도 제조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때도 시진핑이었지. 예. 근데 이미 다 뛰어넘었죠. 뛰어넘었죠. 2025년이에요. 지금 다 뛰어넘었어. 그러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야 이게 볼펜을 만드는데 네.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볼펜 밑에 있는 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못 만든다더라. 야 이것도 못 만들고 우리가 뭐가 되겠냐. 그러면서 첨단 제조 뭐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중국은 막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연필을 못 만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도 공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연필조차도 못 만드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무런 경쟁력이 없습니다. 조선회사 뭐 우리 하나에서 샀는데 뭐 답이 없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아니요 뭐 책에 뭐 뉴스에 보면은 뭐 미국 저기 제조 강국이 다시 된다던데 제조 강국은 무슨 제조 강국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해요.
그러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지컬이 되는 거네.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오픈 AI 샘 알트만 왔잖아요. 예. 샘 알트만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JY든 누구든 샘 알트만한테 고개 숙이고 아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빳빳이 들고 몸 필요해? 내가 만들어줘? 할 거면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포지셔닝이.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 미국한테는 우리나라가 정말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쓸모 있을 때 좀 어떻게든지 확실하게 뭔가 계약을 해놔게라도. 근데 이제 게 많겠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 사실 이제 뭐 이거는 뭐 물론 다 사정이 있는 거겠지만 네네. 바이든 정부 시절에 삼성이나 LG나 네.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때 SK 뭐 이런 데들 SK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 많이 지어놨죠. 예. 근데 그때 좀 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나. 그냥 돈 준다니까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미국한테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라는 거를 알고 이거를 우리가 트럼프 거래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론 머스크를 벤치마킹 해야겠네요. 미리 확실히 줄 거 주고 그냥 얻을 거 없고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그 제가 작년부터 진짜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네. 한국은행 총재님이 9월인가 네. 10월 정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의 그 수출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이제 그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쇼크가 나가지고 삼성전자 사장님이 반성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나있었냐면 중국이 너무 따라와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반도체도 지금 중국이 따라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한테 제조업이 다 먹히게 생긴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다. 반도체까지도. 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메인 20%잖아요. 매일 매출에.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부동산도 뭐 하이닉스가 있는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데 삼성전자 있는 쪽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안 좋은 상황은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도 하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걸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씩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이 구체화되면서 명쾌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이게 이제 미국을 이제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도 좀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들일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딥시크 사태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소감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 아마 딥시크는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저도 많이 뭔지는 있으니까. 알겠다. 네. 어떻게 누가 어디서 시골에서 누가 만들었대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소름 돋는 그 문구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문구였죠? 그 딥시크의 창업자인 양원평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데이터도 아니고 알고리즘도 아니고 엔비디아 칩도 아니다. 뭐냐? 도덕적 권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덕적 권위. 네. 이게 뭔 소리냐? 네. 뭔 뜬구름 잔 소리냐? 이게 80년대 생이거든요. 뭐 어린 놈이 뭐 이렇게 논어를 배웠나? 공자 얘기라고 있어 왜? 도덕적 권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네네.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 구도가 약간 새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친구 사귈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희생하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새가 넓죠. 그냥 뭐 돈 많이 주든가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인덕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어야지 옆에 붙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동안 194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야 그래 물건은 어떻게 이렇게 작고 귀엽고 싸게 잘 만들었니? 그러면서 달러를 막 퍼주면서 그렇죠. 너도 부자 만들어주고 나도 잘 되고 뭐 이러면서 같이 가자 막 얘들아 그러면서 이제 80년 동안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걸 우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한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인권다 뭐 이렇게 그렇죠. 오지랖 활동하고 오지랖이라고 얘기하고 네. 뭐 경찰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심어 놓고 네. 그러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권위가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 근데 트럼프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네.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 쟤는 왜 저래? 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저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을 보면 볼수록 트럼프가 저렇게 안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미국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 중국한테 넘어간다라는 위기 의식이 미국 내에선 진짜 팽배해요. 이대로 가면 이제 큰일 난다. 그래도 미국이 훨씬 더 군사력도 좋고 막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네.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미국의 국가 군사력이 네. 한 번에 예. 전 세계 있는 모든 나라와 다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그렇죠,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 돼야 패권이. 그 중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여기 가서 이제 짱 먹는 애가 있으면 몇 명 붙어도 그냥 탁 해야 그래야 되는 거지. 뭐 2등이랑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막 피 나고 이러면 야 그 2등하고 3등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한번 붙어볼까? 그렇죠,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군사력이라는 과거에는 이 국제 정치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랑 다 같이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는 동시에 압도적 싸우고. 군사력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그러냐?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미 중국의 배가 미국 배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 그렇죠. 배가 훨씬 세 거다는 얘기도 있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회사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그 절실함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 자기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일단 그 압도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이제 나를 따르지. 네. 안 그러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 중국은 반대로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나를 좀 믿어줄래? 나도 좀 착한 애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놈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적 권위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오픈 AI는 여러분 아시는 샘 알트만이 만든 회사고 그렇죠.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오픈 AI예요. 그렇죠. AI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 결과를 다 오픈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왜 오픈하는 거냐면 이거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보면은 여러분 그 교수님들이 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결과를 모두 논문으로 해서 다 공개하죠. 왜? 그렇죠. 이건 인류 거니까. 이거는 인류를 위한 나의 연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로 돈 벌 거면 공개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여기 뭐 좀 순대국밥집 아줌마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야 이게 장사가 되니까 줄 서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딥시크에 있는 창업자가 다 공개해버렸잖아요. 오픈해버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오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도덕적 권위가 필요하다. 네. 왜 오픈하면은 도덕적 권위가 생기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오픈 AI의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나도 저거 사용하고 싶은데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얘가 풀어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와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 그러면서 여기서 막 하고 있는 거죠. 다 지금 그 AI LLM이라는 거를 그냥 공짜로 풀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와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이 고맙다라는 생각 가지고 뭐 천한문 쳤는데도 이상하게 나오고 시진 피웠는데 이상하게 나오는 것까지 막 뭐 무모하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도가 지금 과거의 미국, 과거의 중국을 생각하면 좀 다른 구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구도가 지금 언제까지 갈 거냐 생각해보면 저는 이거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전쟁인데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기술과 과학과 경제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구도 세계로 좀 넘어갔는데 중간에 낀 고래 싸움에 낀 우리 새우 같은 우리 대한민국은 뭐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게 좀 굉장히 고민일 텐데 일단은 그건 뭐 국가적이든 뭐 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할 거는 그래도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면 막 이제 미국, 중국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뭐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긍정적인 게 아니고 그냥 무섭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긍정적인 예. 팩트가 그러니까. 팩트가 그러니까 진짜 팩트가 보여지는 것만 해도 지금. 야, 그러면은 중국에 투자해볼까? 중국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예.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국이 잘 나가는 거랑 중국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랑 이게 상관이 있을까? 중국이 잘 나간다고 중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이게 두 가지 이렇게 경로를 넘어가야 돼요. 중국이 좋으면 중국의 기업이 좋아야 되고, 그쵸. 중국이 기업이 좋으면 주주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게 그 중간 중간에 이게 어디서 많이 딴 데로 막 돈이 새고 막 이렇게 해서 주주한테는 잘 안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주인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중국 거 지난번에도 그거 보니까 알리 있잖아요. 그쵸. 그 대장 그거 보니까 걔 마윈. 어디 갔다가 왔잖아요. 네. 그럼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 보면서 네. 이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고민이 드는 거죠.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고 그래도 뭐 투자를 한다면은 조금 뭐 일부 중국의 기술주 뭐 관련된 뭐 지수에 네. 조금 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거는 방법인 것 같고 네네. 반대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은 이런 거를 투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투자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뭐전 세계에서 투자를 받다 보니까. 네, 최대한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버넌스나 이렇게 돈 주는 것도 충분히 다 해주는 것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네.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그렇게 미국이 트럼프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기대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AI나 에너지나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에너지는 AI를 돌리기 위한 전력을 말하는 그쵸. 건가요? 두 가지입니다. 그 간단하게 쭉 말씀드리면 네네.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네. AI는 AI 하드웨어가 있고 그쵸.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있죠. 하드웨어는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는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대표적이에요.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팔란티는 최근에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막 그냥 와. 네, 그래서 네.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 야, 우주의 사랑님께서 팔란티어 덕분에 행복하시다고 추천을 네. 많이 해주셨었나 봐.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점점 하드웨어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넘어가는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하드웨어에 있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도 좋지만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쪽의 비중을 지금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테슬라는 늙기는구나. 그렇죠. 테슬라는 거기 마지막 길목에 딱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에너지를 그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그래서 필요하죠. 예. 지금 중국의 부동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은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땅 보러 다닌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데이터 센터 짓는 땅. 그건 뭐 엄청난 뭐 서부 개척 시대 같은 느낌이다라고 블랙스톤의 CEO가 인터뷰하고 그런 것도 좀 봤는데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는 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에너지가 딸려요. 그래서 전력망도 없고 막 그래서 그 관련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이제 그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유가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유가. 네, 그러면 유가를 잡으려면 미국에서 나는 LNG, 가스, 네.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LNG를 다른 나라로 수출해야 돼요. 네네. 이거를 지금 레버리지로 많이 쓸 겁니다. 트럼프가. 야, 우리 지금 가스 남는데 니네 좀 사갈래? 그럼 내가 관세 안 붙여줄게.
이걸로 레버리지 쓸 거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원래는 카타르한테 LNG 수입을 하기로 한 거를 미국한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LNG 수출국이었어요? 네, 수출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LNG 수출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만들어야지. 배도 만드니까 이제 조선주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네네. 그냥 LNG 뭐 있지 그러면 그 티커가 LNG예요. 티커가 그 기업이구나. 그래서 LNG 네. 그러면은 셰니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인데 네. 비트코인은 중요하니까 뒤에 좀 더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금융은 금융. 왜 금융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죠. 네. 그럼 금리가 안 올라가게 하려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음. 그럼 돈 빌려주려고 하는데 지금 뭐 중국도 안 빌려줘, 뭐 우리나라도 막 다 물렸잖아요. 지금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돈 빌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 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은행주들한테 규제 풀어줄 테니까 좀 사. 이렇게 하는 거. 규제 풀어줄 테니까. 그래서 은행주 규제 완화가 이제 임박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주들이 좋아요. 지금. 그래서 뭐 JP 모건 이런 회사들도 신고가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AI, 에너지, 뭐 은행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비트코인도 따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요거랑 관계된 한국 기업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한국 기업을 여기서 따져보면 AI 밸류 체인으로 놓고 보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없다. 네. 네이버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네이버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 이제 혼자 뭐 아직까지는 프로반이 뭐 하는 그쵸. 것 같은 네. 것 같아서 오늘도 뭐 발표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고 어렵고. 과거에 제가 네이버 한동안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이게 게임이 이제 빅테크랑 싸워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안에서만 싸우면 너무 좋은데 빅테크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조금 최근에 이제 딥시크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오른 것 같고요. 하드웨어는 이제 하이닉스가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라는 그 고객사가 막 더 늘어나는 구조여서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번에 뭐 이제 뭐 업계에 있는 사람들 말에 비치면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뭐 시가총액이 뭐 어떻게 될지 뭐 역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이닉스는 지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좀 최근에 또 주가 조정 받았으니까 저는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담이긴 한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못 만들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중국이 제조업을 잘하는데 우리가 그거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 라는 거에 사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현대차죠. 그렇죠. 그렇게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샘 알트만이 삼성전자 만나고 간 이유도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옛날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완전 초 엘리트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야, 너 옛날에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더니 요새는 왜 그러니?라고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젠수랑도 왜 그러니 도대체? 너 옛날에 잘했잖아. 왜 하이닉스는 만드는데 너는 못 만들어? 이러고 있고 구글에서도 야, 우리 안드로이드에서 너밖에 없어. 네가 좀 갤럭시 좀 잘 팔아줘야 돼. 뭐 이러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픈 AI마저도 이제 난 뇌는 다 만들었는데 몸뚱아리가 없어. 좀 만들어줄 수 있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국가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는 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아직까지 이제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뭐 저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좀 더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확인하고 좀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도 어차피 뭐 데이터 센터든 뭐 AI 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한국도 에너지 기업이 조금 수혜가 본다고 봐도 되나요? 에너지 기업. 네.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국전력 뭐 이런 회사가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무 관계가 없죠. 관계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왜냐면은 한국전력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격을 올려야지 회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기요금 올린다고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걸 공사로 분리하고 왜 상장을 왜 시켜놨어? 나도 이해가 안 가. 가격도 조절 못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참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미국 주식이 더 살 게 많네. 확실히 많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도 국장을 다 떠나고 있다. 2030마저 그런 기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다 미국 주식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예.
아무튼 그래도 미국 주식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하더라도 꽤 굉장히 뭐 포트폴리오 구성할 만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까 이제 비트코인은 조금 따로 시간 빼서 말씀해 주겠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좀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2030 분들은 다 코인을 해서 네. 희망이 없다고 주식하고 부동산은. 네, 그리고 바로바로 이거는 뭐 찍어줄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 관심들이 그쪽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뭐 3년 전에 그때 그 뭐죠? 다독다독인가 맞아요. 가서도 비트코인 얘기를 진짜 엄청 세게 말씀드렸던 그렇죠. 것 같아요. 기억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그때도 제가 막 엄청 세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도 저는 비트코인이 뭐 올해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 오르면 어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오르도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막 비트코인 올해 올라야 되나? 그냥 뭐 저는 뭐 올해 안 올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올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뭐 내후년에 올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제가 요새 이제 투자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뭘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애 주기 수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길래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17살 때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그 적자가 계속 심화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다 뭐 비용이니까. 걔네들은 다 비용이지 뭐. 버는 돈은 없고 엄마한테 네. 받아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17살 때 한 3,500만 원 정도가 적자더라고요. 그렇죠. 쓰는 돈은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네. 버는 돈은 없으니.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되면 이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해야죠.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네.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흑자를 보고 나서 이제 40대 중반쯤에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흑자를 보고 나서 네.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적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가 정점이라는 얘기죠. 40대 중반이. 말씀드리는 3,500만 원 적자를 볼 때도 있었지만 많이 이제 흑자를 봐도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애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시 빠르게 적자가 그렇죠. 되죠. 그러면 흑자가 나는 기간은 대략 20대 후반에서 길면 이제 60대까지니까 한 30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30년 정도 이제 벌고 나머지 적자 내는 구간을 메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이제. 네, 그러면 이제 30년 벌어서 70년 살아야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흑자 나는 구간 30년인데 70년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그냥 내가 흑자 나는 기간에 남는 부를 웰스를 다른 곳에 저장해 놓는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 들었을 때 꺼냈을 수 있는 것 그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좋은 저장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좋은 자산이려면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유동성이 필요하고요.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가격을 막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투명해야 되고요. 가격이 또 올라야 되고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따져보면 비트코인만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냥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걸 단순히 이거 올해 많이 오를 겁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늙어서 은퇴하시기 전까지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려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확 빠졌잖아요. 그것들이 뭐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풀어갖고 이제 뭐 이 가치가 제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약 해프닝이라고 봐야죠. 해프닝인 거예요. 네, 왜 해프닝이냐면 양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 논리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양자 컴퓨터가 다른 건 모르는데 암호는 잘 푼대. 그렇죠. 근데 또 그 하필이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라네. 그렇죠. 그게 얘가 문제겠네. 네. 그냥 직관적으로. 직관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네. 비트코인 암호를 푸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저기 뭐야 은행에 있는 암호를 푸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은행에 있는 암호를 훨씬 풀기 쉽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크립토가 암호화폐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러네. 아직도 그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이걸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네. 이제 풀 수 있다고 한들 네. 이것부터 풀겠냐는 거죠. 훨씬 더 풀기 쉬운 것부터 풀어가지고 그러겠죠. 예. 그리고 암호 양자 내성이라는 기술도 있어서 양자 컴퓨터 개발되더라도 암호를 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해프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 암호 풀기식 하면 동시에 뭐 수억 개의 암호를 동력서 입력하면은 웬만한 데이터 다 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암호 예. 그 양자 기술을 발견해가지고 예. 드디어 내가 양자 기술을 완성시켰다. 예. 그래서 뭘부터 풀 건가? 예. 그럼 뭐 지금 비트코인 풀려면 힘든데 그냥 미국 정부를 털지 않을까요? 예. 그러네. 예. 예. 털 게 너무 많은데 예. 진짜 확실하게. 또 비트코인도 또 갑자기 또 뭐 이게 뭐 현금화 못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또 현찰을 터는 게 낫지, 맞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암호화폐를 양자 컴퓨터로 푸는 순간 가치가 없어질 텐데. 그러면 그런 짓을 뭐하러 하지? 뭐 남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름에서 오는 그냥 약간 해프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듣고 보니까 진짜 그 3년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들 그대로 그냥 실현이 된 것 같고 그냥 오르던 일던 한동안 또 많이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뭐 유지되다가 또 이렇게 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계속 올라온 거네요. 예, 그냥 대부분 다 안전적인 자산이 그랬던 것처럼 네. 금도 그랬고, 네. 예, 그다음에 우량주들도 그랬고, 뭐 집도 그랬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그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안 되는 거, 뭐 내재 가치도 그렇죠. 없지 않냐. 밸류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또 말씀하시죠. 네. 예.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라는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말도 많고요. 네. 밸류에이션 이 얘기는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죠, 여러분? 가치 있는 거,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치 있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 중에서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네, 뭐 부동산, 뭐 아니면 뭐 주식, 뭐 생각보다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가족을 밸류에이션 할 수 있나요? 뭐 여러분의 친구와의 우정을 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지금 수치로 객관화하시는 것은 드물죠. 맞죠? 미술품은 뭐 어떻게 되나? 미술품은 밸류에이션 할 수가 있나요? 상상감이지 뭐. 누가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뭘 그걸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면 네. 밸류에이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생각이다. 어디 숫자로 그렇죠. 다. 그러니까 숫자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숫자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득도 있고요. 근데 숫자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숫자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맨날 뭐 말하지만 뭐 과학고 나오고 항공대 나왔어요. 그래서 이과예요. 그리고 내러티브보다 넘버스를 훨씬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과 출신이 진짜 주식 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셨네, 진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도 알고 있다는 거죠. 네네. 저는 숫자로 다 해결된 줄 알았죠. 처음에는. 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결정적인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숫자로 파생 상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 얼마나 큰 오만이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네. 일단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수치나 통계로 뭔가 이것들을 해석하고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별로 좋아하는 그런 분석들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막 100% 동의하는 분야. 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그렇진 않다. 근데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럼 밸류에이션을 못 하냐고 억지로 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밸류에이션을 한번 재밌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야 금은 저기 뭐 금반지라도 만들지 금 목걸이라도 만들지 비트코인은 아무 짝에도 쓸모도 없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논리를 이제 그 파괴하기 위해서는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금하고 그래 알았어 그럼 은하고 비교해 보자. 아야 근데 금이 훨씬 더 좋은 거잖아. 알았어요. 왜 좋은 것까 생각해보면 희소성이거든요. 금은 캐기가 어렵고 수요는 많은데 근데 은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그런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금이 캐기가 어렵지? 그러면 은보다 8배가 어려워요. 딱 8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금이 은보다 8배 비싸야 돼요. 그렇죠. 그 원래 8배 비쌌습니다. 원래 옛날에. 예전에는. 네. 근데 금이
금태환 금 본위제가 된 이후로 네. 그 이후로는 항상 금이 은보다 80배가 비싸요. 그것도 10배가 더 오르구네. 네. 오. 그러니까 그 나머지 70배에 해당되는 금의 가치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그 쓸모라는 것에서 나오는 그 가치 말고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다른 그쵸. 가치가. 예. 그 가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금이 그래도 가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냥 사람들. 믿음, 자산으로서의 믿음. 예. 예. 그리고 부자들일수록 내가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혹시 이 나라가 망하거나 전쟁이 났을 때 이 돈을 은행 정부에서 동결해버리고 몰수해버릴 수도 있는데 금은 내가 놔두면은 내가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 몰수가 불가능한 자산이니 나는 이런 자산에도 좀 투자해놔야 되겠다. 부자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산의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금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은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네. 금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그러네. 예. 비트코인 딱 그런 성격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더 총 자산이 커요. 지금 금이 더 커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금은 전 세계의 금의 시가총액이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18조 달러. 18조 달러. 18조 달러. 예. 중국의 GDP가 그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네. 우리나라 코스피 정도 됩니다. 코스피보다 더 크죠. 예. 네.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봤을 때 한 10%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적정한 수준인 거고 그래도 한 20%? 30%? 아니 근데 비트코인 더 커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몇 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 가늠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더 커져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놀러가면 10배 더 오를 수도 있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금 네. 10만 달러니까 네. 100만 달러 될 수 있는 거. 가능성이 하나당. 있다는 거죠. 네. 네. 하나당.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그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있으니까 네, 2,100만 개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80억 인구잖아요. 2,100만 명만 이론상으로 한 개 이상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2,100만 명만. 그럼 대한민국 국민도 한 2명에 하나도 안 되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한 개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은 2천만 명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 네. 야, 희소성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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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도 있잖아요. 네. 이더리움도 있고 리플도 있고 기타 또 여러 가지 다 잡코인도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트코인부터 하시고 그 가장 이게 오래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막 알트코인을 한다고 하면 저는 알트코인은 투자는 안 하는데요. 네.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그렇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코스피에 보면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하이닉스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코스피에 투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수에. 그렇죠. 코스피라는 지수에 투자할 수 있죠. 이 코스피라는 지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대로 이렇게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수예요. 네네. 나스닥에 투자할 수도 있고 S&P에 할 수도 있고 다 지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올해가 될지 내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트코인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면 올해는 그런 ETF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립토 코인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가 나와서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가 나온다면 그 인덱스에 들어가는 코인은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비중대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한 60% 정도 되거든요. 네.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얼마, 이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인덱스처럼 투자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런 방법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고 뭐 좋대더라 해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면 성공하실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은 저는 모르겠으니 그렇죠. 단타로 하시는 그 방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네. 있어요. 그 돈으로 네. 많이 돈을 버신 분도 있고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취임할 때 뭐 트럼프 그 민코인도 나오고 그 멜라니아 민코인도 나오고 그걸로 막 수조씩 벌고 막 미국이 나는 참 재밌는 나라긴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비트코인부터 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자체도 비트코인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을 끌고 와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공약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그럼 이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또 활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서두에 이제 중국 이야기 많이 했고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미국이 생각보다 늙었다. 뭐 생각보다 뭐 아주 예전만큼 세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달러인데요. 달러. 예. 미국이 그동안 이제 트럼프 이후로 관세를 매기고 네. 뭐 그런 전략을 세울 때 그 달러는 더 패권으로서의 지위가 약해졌습니다. 많이 약해졌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달러가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풀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밖에서 즉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달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제할 때 자금 결제하고 물건을 결제할 때 달러를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러로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외환 보유고를. 그러면 달러가 많지만 어디 싹싹 들어가서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미국이 스스로 저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왜 줄어드냐? 아니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며. 근데 중국은 중국끼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랑 무역하는 회사 나라 입장에서는 왜 미국 달러랑 해야 되는 거지? 중국이랑 하는데 위안화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위안화의 비중이 늘어나는 일들이 생기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연준에서도 막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정책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에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러시아, 중국, 터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더 이상은 달러를 들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 말 안 들으면 그냥 지가 뺏어가 버리네. 그럼 의미가 없네. 네. 그럼 달러를 저장 안 하자. 그리고 금을 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금도 많이 오르고 했잖아요. 한 돈에 60만 원이래. 참나.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달러는 지금 패권의 지위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고 크립토 세상이 커지는 게 이게 되게 유리합니다.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달러가 그때 1970년대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금으로 안 바꿔준다니까 다 달러 종이돈 쓸모없고 갖다 버려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썼던 방법이 페트로 달러죠. 네. 야 유가는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네. 거래하자. 그게 쓸모예요, 쓸모. 그쵸. 거래할 때 무조건 달러로 쓸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이제 크립토는 달러로만 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 크립토 세상을 키우는 것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크립토 세상에서는 달러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위안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뭐 또 많은데 여기는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커지는 게 달러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키우는 거에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커지는 정책을 계속 쓰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비트코인의 보유 양 보니까 중국이 거기 1, 2등이던데 보니까 미국이 제일 많긴 한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중국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훨씬 좋았죠. 그러니까 채굴 했었잖아요, 막. 네, 2018년, 19년 뭐 이럴 때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채굴량의 85%가 중국에서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다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거 비트코인 계속 채굴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의 부자들이 안 그래도 그때 마윈 하고 이런 얘기 있었을 때 다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네.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어. 우리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금지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85%였던 채굴 비중이 그냥 0%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씩 미국으로 다 옮겨가기 시작해요. 특히 이번에 ETF 나온 이후로 비트코인 더 많이 옮겨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해볼만해진 거죠. 오히려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는 앞으로 모든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채굴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거기서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미국이 더 많아야 돼요. 실제로도 많고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이 세상이 커지는 게 미국에 유리해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과거에 2018년에 이렇게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합니까? 예, 근데 옮겨왔다.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면 미국은 싫어한다던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이 다시 채굴을 시작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시진핑이 부자들은 나가도 된다.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제가 완전히 경제 수업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 수업은 아니고 했는데 주저리 세상 돌아가는 거. 예. 근데 이렇게 실제적인 최근의 현황들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저는 경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뭐 어떤 필요가 겠어요. 저희가 뭐 아담 스미스로 하겠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랄까요? 지금 당장 뭐 부동산이나 뭐 어떤 것도 투자하실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방송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좀 굉장히 좀 알기가 쉬우시게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S 아카데미 쪽 콘텐츠로 보시면서 매일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시황들도 좀 관심 가지시면 아마 지금 부동산 이외에도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 외에 경제 돌아가는 것들도 확실히 알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앞으로 활동하시는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고 끝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아침 점심 막 수시로 계속해서 뭔가 컨텐츠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올라요? 아침에는 미국 시장을 정리해드리고요. 저녁에는 한국 시장을 정리해드리고요. 수시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종목도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하는 내용들을 한번 그 종목 얘기하면 그냥 이거 던져놓고 이거 올라가면 나중에 올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팔란티어나 이런 거는 거의 읽으시면 한 50분 정도 읽어야지 읽을 수 있는 내용들로 막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자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막 말씀하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개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친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효친.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놀러 오셔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구독하고 있고요. 저도 정말 즐겁게 보는 채널입니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이슈가 있을 때 모셔도 되죠? 감사합니다. 멀지 않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